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전세. 이례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바로 금융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한 번에 큰 폭의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사야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종료선언을 안 했거든요. 분위기는 끝나는 분위기인데 경기 안 끝났어. 아직도 버티고 있어. 막 권수 경기 따지면 그러기 상태야. 종료 좀 쳐야 되는데 안 치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에 재건축까지 서울 구축 대형 몸값 상승 제시동 근리나 아파트 거래량 많이 늘어 부동산 거래량 34.5% 증가. 기자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시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이 기사를 보면 자, 거래량 34.5% 증가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2월 기준일 겁니다. 1월 대비 2월 거래량이 늘었고요. 작년 12월 대비 1월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3월 중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줄거든요. 4월 들어가서 거래량이 더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를 볼 때에는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그 기사가 진실이다,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월, 3월 초순까지는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 후 상황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요. 뭐 대형 상승, 제시동 이것도 2월까지는 집값이 올랐어요. 12월, 1월 집값이 급락하고요. 1.3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1.3 대책 발표되면서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집주인들의 호가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 말이 맞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3월 넘어가고요. 4월 접어드니까 다시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약간 하락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절대적인 진실은 아니다. 여러 수많은 기사들이 있고 기사를 적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저는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전체적인 큰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전체 숲을 안 보고요. 나무를 보게 되면 이 나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어제까지 푸릇푸릇하던 나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또 막 죽어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래가 갑자기 늘어나다가 갑자기 줄다가 갑자기 늘다가 집값이 오르다가 집값이 왜 갑자기 떨어지지? 막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큰 숲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보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서울 집값이 2015년부터 본격 상승을 해서 2021년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0년, 2021년 사실은 이때 집값이 좀 안 올랐어야 되는데 이제 약간 조정기가 들어가고 금리가 조금 더 올랐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유동성이 늘어나고요. 오히려 금리가 더 내려가면서 집값은 더 많이 올랐죠. 자, 왜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2021년까지는 그렇게 올랐고요. 자, 금리 그렇게 빨리 안 올릴 거야 라고 하다가 작년이죠. 2022년 아마 4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파월 의장이 갑자기 폭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2021년까지 안 올린다고 했다가 2023년까지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걸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2023년까지는 금리를 미국이 안 올리면 우리도 많이 안 올릴 것이고 서서히 2023년 이후에 서서히 조정될 거야 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폭주를 하는데 뭐 이유는 있죠.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나오게 되고 당연하죠. 돈을 그렇게 풀어대는데 유동성을 그렇게 공급을 하는데 물가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고요. 달러 가치에도 문제가 되죠. 기축통화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거죠.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금리를 올립니다. 올리니까 우리는 금리만 바라봐요. 금리만 바라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금리를 올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단편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 속을 보면 이미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이 된 거죠. 최근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불을 켜면 불이 날까요? 안 나잖아요.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물어서 이게 뭐 나무가 말라 있다든지 흙도 말라 있고 어떤 상황이 조성이 된 상태에서 뭔가 이벤트가 스파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집값 하락도 마찬가지죠. 이 집값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집주인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이거 올라도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도 돼? 라고 막 걱정되는 상황에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충격을 먹을 때는 어떨 때 충격을 먹냐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쇼크와 충격을 먹게 되거든요. 아, 기준금리 올라갈 줄 알았어. 아, 저도 올라갈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2022년 그래, 작년까지는 한 2% 정도, 그때가 우리 2021년 8월 전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였으니까 저는 오르긴 오를 거야. 파월에 안 올린다고 해도 그거 거짓말이야. 올라. 2022년에 2%, 2023년에 3%, 2024년에 한 4%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도 더 빨리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저도 쇼크가 오는 거고요. 쇼크가 오다 보니까 두렵죠. 큰일 났네? 야, 이렇게 오르는데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신데렐라하고 비슷하죠. 신데렐라가 막 파티 가서 신나게 놀아요. 너무 즐거워. 막 일하다가 놀러 가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다가 12시 종 치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집에 갔어야 되는데 종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현타 온다라고 하잖아요. 현타가 온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막 즐기고 있다가 유동성 파티가 끝나버렸잖아요. 기준금리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큰일 났네? 야, 집값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조정이 되는데, 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전세. 전세가 과거에 떨어진 적이 언제 있었을까? 안 떨어졌어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전세 가격이 떨어지죠. 헬리오시티 9510세대 나올 때, 또 잠실,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이때가 2008년, 2009년도에 잠실일 때 2만 세대 정도가 한꺼번에 공급이 됩니다. 자, 그때 전세 가격 떨어졌죠. 그리고 신도시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나올 때, 많은 물량들이 나올 때 전세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을 하죠. 그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바로 금융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금융의 지배가 뭐냐면 2009년도 이전에는 대출이 없었어요. 전세 대출이 없었어. 많은 분들이 최근 상황만 인지를 하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없었고요. 2009년도에 MB정부 시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도입을 합니다. 그 전에 IMF 이후에 이제 개인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대출 받으면 내 집의 안방 정도가 내 집이고 거실은 은행 거.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세는 내 거였거든. 왜? 전세금은 온전히 내 돈이었으니까. 2009년도 이전에는. 2009년도 이후에 전세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은행 돈이야. 그러니까 은행의 지배를 받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동안 저금리였단 말이에요. 3%. 제로금리에서 3%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였죠. 집주인이 전세금, 예전에 전세대출 제도 이전에는 집주인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1억 올려달라는 말을 못해요. 1,000만 원 올려줘, 2천만 원 올려줘. 왜? 이 세입자가 올려줄 능력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아니, 월급쟁이한테, 세입자한테 1억 올려달라 그러면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렸는데, 전세 대출이 도입이 되니까 언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1억 올려줘. 돈 없는데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 전세 대출 받아. 내가 동의해 줄게. 그래요? 비싸지 않아요? 야, 월세보다 훨씬 더 저렴해. 월세 같으면 너 20만 원 내야 되는데 1억 빌리면 너 10만 원만 내도 돼. 그러네? 라고 해서 전세 대출이 이제 완전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고, 전세 대출 안 받는 거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좋게 말하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2층, 3층 빌라로 오게 되고요.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소형 아파트로 가게 되고, 소형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대형 평수나 좀 더 좋은 학군지, 좀 더 좋은 입지 아파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거의 질이 좋아지는데 누구 덕? 자, 은행 돈덕이죠. 금융의 지배를 받는데 2022년에 예상치 못하는 금리가 오릅니다. 뚱뚱뚱뚱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대출이자 부담이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2배가 늘어나는데 우리 월급, 소득은 늘어나지 않거든요. 지출이 딱 정해져 있죠. 수입이 정해져 있어요. 수입이 정해져 있고 지출 또 애 학원 보내야 되죠. 교통비 써야 되죠. 생활비 써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기본적인 부모님 용돈 좀 드려야 되죠. 딱 정해져 있는데 뭘 줄여야 돼. 대출 이자가 갑자기 2배가 나오니까 소득을 늘릴 수가 없으면 뭘 줄여야 될까요? 결국에는 계약갱신이 될 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올라요. 왜? 밀어 올리니까. 두 번째,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전세예요. 근데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이에요. 이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보통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유입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요.
받쳐주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동반 하락이죠.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상반기는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눈치를 본 거죠. 이건 뭐지? 하다가 하반기 넘어가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집을 정리해야 되나? 막 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급매물이 뭐가 나오냐면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2022년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동안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40%, 50% 떨어진 지역들도 있고요. 15%, 20%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30% 정도 떨어졌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 게 이유가 전세 가격이 같이 떨어지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작년 4분기, 하반기 부동산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되고요. 1월이 좀 늘어났죠. 1400건 정도. 2월이 2000 몇백 건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거래는 안 되는데 왜 가격이 많이 떨어졌냐면 특별한 물건들, 어떤 물건들이냐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고통이 발생하죠. 집주인들은 집값 잠깐 떨어지는 거 안 팔면 돼요. 부동산의 장점이 안 팔고 가지고 가면 손실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안 팔아도 되는데, 어떨 때 고통을 느끼냐면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달래요. 근데 그동안 전세금 몰랐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 10억이에요. 내가 10억에 줬는데 새로운 세입자한테 12억을 받으면 내가 2억이 남잖아요. 그럼 2억 가지고 내가 뭐 할까? 은행에 넣을까? 갭 투자할까? 막 고민할 수 있잖아요. 10억이 7억으로 떨어져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한테 7억을 받으면 내가 기존 세입자한테 10억을 받았어요. 그 돈이 어디 갔냐면 내 아파트에 살 때 이미 다 갭 투자로 녹아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 우리가 은행에 넣어두지 않아요. 자, 그러면 3억의 차이가 생기죠. 새로운 세입자한테 10억 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3억에 대한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자산가와 자본가는 다르거든요. 자산가는 많아요. 아파트 몇 개 있으면 자산가지. 뭐 서울에 아파트 한 두 채만 있어도 뭐 30억, 40억 자산가 될 수도 있는데, 자본가는 달라요. 아파트 두 채 있어도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결혼식 지인 축의금 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서울에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40억 자산가인데 축의금 낼 돈이 없어. 왜? 대출이자 내고 종부세 내고 집 살 때 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데 3억을 어디서 내냐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급매물로 파는 거예요. 전세금 압박을 느낀 일부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던졌고요. 왜? 갑자기 막 금리도 오르고 모든 게 두려우니까 던져버리게 되고, 두 번째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끼리 야, 어떡하냐. 나 주택수 싫은데. 형이 좀 받아. 그냥 형 이름으로 해. 그냥 내가 내 지분만큼 돈 주고. 형이, 야, 나도 다주택이야. 무슨 소리야. 네가 해. 답 안 나오네? 그냥 팔어, 그냥. 팔아서 그냥 갈라 쓰자. 그러자. 해서 갈라 쓰는 경우들은 그런 게 급매물이 나와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급매물을 주도를 한 거죠.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부는 어떻게 돼요? 규제 풀어서, 왜 경착륙을 막아야 되니까. 1.3 대책이 나왔죠.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이제 규제 지역이 풀리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정부가 부자들 집값 올려주려고 도와주는구나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였죠. 그래서 규제를 풀어줘서, 그래서 2월까지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 거래량 늘어나니까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한 6개월 집값 떨어졌잖아요. 집주인들은 집값 하락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야, 일시적인 문제야. 일시적인 하락이야. 아니야. 봐. 급매물 거래가 되잖아. 좀 올랐죠? 2월, 3월까지 좀 올랐어요. 호가를 올리죠. 나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면 내놓았는데, 나는 7억에 내놨고요. 6억짜리가 있어요. 6억부터 팔리거든요. 6억이 팔리면 6억 5천에 내놓은 사람들은 7억을 올리고요. 7억에 내놓은 사람들은 8억을 올린단 말이에요. 오를 줄 알고, 매수자들이 따라올 줄 알고. 자, 매수자들이 처음에는 사요. 사는데 아직도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고, 금리 불확실성 제거되지 않았죠. 집값 여전히 높죠. 경제도 불안하죠. 이 세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매수자들이 처음에는 급매물을 사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10억짜리 7억으로 떨어지면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자, 8억으로 올라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에 빠지죠. 사도 될까? 자,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헬리오시티 전용 84가 23억 8천만 원까지 최고가 찍었어요. 떨어질 때 10층 이상 기준으로 16억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자, 규제도 풀렸죠? 매수자들이 사요. 16억 사고요. 17억 사. 18억 9천에서 멈췄어요. 2월 20 며칠 날 18억 9천까지 거래가 되고 19억 뚫지 못했어요. 왜 못 뚫었냐면, 자,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16억에 사서 18억 19억 가면 2억 3억 정도 올랐죠?
그러면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뭐 이것저것 하더라도 손해는 안 봐요. 조금 벌어. 근데 내가 만약에 19억에 샀다 또는 19억 5천에 샀다라고 했을 때 자,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팔 때 또 양도세도 내야 되잖아. 감안해보면 22억, 23억까지 올라도 크게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게 4억을 버는 것 같아도 4억 버는 게 아니에요. 한 2억 정도? 왜? 바로 팔 수는 없으니까 한 5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감안해보면 한 2억 정도 버는 거거든요. 근데 23억, 24억 전고점을 뚫을 자신이 없는 거죠. 가장 잘 나갈 때 막 영끌하고 막 난리가 났던 2021년에 23억 8천이 갔는데 지금 23억 8천이 간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라면 20억도 힘들 것 같아. 20억, 21억, 될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1억 가가지고는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매수자들은. 왜? 금리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확실성, 집값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경제 불확실성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무리수를 베팅할 만한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야. 매수자들 안 따라가요. 지금이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들은 하락폭이 커지게 되는 거죠. 지방은 더 심하고요. 서울이 이 정도면 서울은 미분양도 작고 입주 물량도 작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양호한 중심지 지역이 서울인데 지방은 더 심각하죠.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그러니까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오를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를 때. 우리가 자꾸 2020년, 2021년 폭등할 때만 생각을 하는데 자, 2015년 올랐다고 했죠. 조금 더 과거를 가보게 되면 2008년, 2009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빵 터지죠. 서프라임 모기지론. 미국 은행이 망해? 뭐 대공황도 아니고 1930년대도 아니고 무슨 왜 망하지? 리먼 브러더스가 망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론. 그게 뭐야?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빵 터져. 금융위기래. 집값이 쭉 떨어져요. 2008년, 2009년도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아마 주식도 종합주가가 1000 이하로 900? 제 기억으로는 2018년 12월이었나요? 900 얼마까지 종합주가가 쭉 떨어졌고요. 아파트도 폭락했죠. 잠실 주공 5단지가 8억까지인가 뭐 하여튼 얼마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MB정부에서 그때는 금리를 내렸죠. 금리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규제 대책들을 부랴부랴 풀었단 말이에요. 자, V자 반등을 합니다. 쭉 올라가요. V자 반등을 하다가 거기서 2009년도 아마 하반기에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한 다음에 그러면 계속 올랐느냐? 계속 오르지 않고요. 계속 떨어졌느냐? 계속 떨어지지 않았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가 하다가 2011년? 12년에 한 번 더 떨어졌죠? 한 번 더 떨어지고 다시 올랐어요. W자 떨어졌다 올랐다가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1% 감면, 빚내서 집 사라가 이제 그때 등장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규제를 다 풀어준 줄 아는데 MB정부 5년 동안 풀어줬고요.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풀어줬는데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때도 못 들어갔어요. 더 떨어질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언제 들어갔냐면 2015년, 16년부터 이제 거래가 되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상승기에 들어가죠. 상승기 들어가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오를 때 어떻게 와요? 15년, 16년 상반기까지 오르다가 하반기 때 떨어져요. 살짝 떨어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3 대책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그때 탄핵 있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되고 막 불확실성이 되면서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살짝 오르다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장미대선으로.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죠. 쭉 올라가다가 파리 대책 나오면서 또 한 달 조정이 되고 다시 오르다가 2019년에 또 한 번 조정이 됩니다. 그때 조정될 줄 알았죠? 그러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다시 또 오르네? 또 오르다가 코로나 터졌죠? 주춤하다가 이거 아니야. 돈 푸니까. 다시 또 제로금리 가니까 또 막 미친 듯이 올라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자, 지금은 쭉 떨어졌죠? 2022년 하반기 쭉 떨어지다가 지금 규제 나오면서 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인데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제 두 갈래예요. 그래서 반등을 한다 폭락을 한다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둘 다 아니다. 반등도 있고요 하락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반등했죠? 그래서 지금 주춤하잖아요. 좀 하락해요. 좀 주춤해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지면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미분양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집값 좀 떨어지면 매수자들은 집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안한 거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를 때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 돈에 맞춰서 사면 돼.
근데 지금은 아니죠. 옥석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아, 이 가격 아닌 것 같아? 가격 조정되면 또 매수자들 들어와요. 다음 타자 또 들어와요. 그럼 또 금매물 거래되면 또 호가 오르죠. 또 살짝 올라요.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 내리다가 좀 반복이 될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저는 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3년 정도고 금리도 이제 한국은행이 2번 연속 동결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은행 총재면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왜 고민이 되냐면, 자, 2번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의 뭐 내수 경제 엉망이고 수출도 안 되잖아요. 자, 금리 동결을 했는데, 그냥 우리만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를 안 하네. 더 올릴 수도 있는데,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1.5%포인트예요. 1.5%. 가장 많이 벌어졌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벌어지게 되면, 더 벌어지게 되면, 사실 1.5도 많아요. 많이 벌어졌는데, 많이 벌어지게 되면 환율에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투자 자본들이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냐고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본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돈 벌려고. 한국에서 돈 벌려고 들어왔죠. 자, 우리나라가 위험 국가냐, 안전한 국가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위험 국가예요. 왜 위험 국가냐면 우리만 안전하지 전쟁하다가 휴전했잖아요. 1953년에 전쟁하다가 야, 우리 좀 쉬자, 그만하자라는 휴전이 지금 70년 넘게 온 거지. 우리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종전선언이 나오지 않았어. 물론 전쟁이 쉽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여전히 미사일 쏘고 막 이러잖아요.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이 절대 안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외국에 막대한 투자 자본이 들어왔다. 그분들은 그걸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바로 돈 빼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 괜찮으면 여전히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들이, 외국 애들이 돈 벌어가지고요, 달러로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돈 벌잖아요. 원화로 돈 벌어서 원화를 가지고 가나? 우리나라 안에서나 통용이 되지, 원화가 우리나라나 동남아 일부에서나 통용이 되지, 미국에서는 원화가 아무 의미가 없죠. 달러로 바꿔가야 되는데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한국에서 돈 벌어서 남조인을 다 시켜주는 거죠.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자금을 빼가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1.5%까지는 버틸만해. 보통 1%에서 1.5%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벌어지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국내 경기를 생각하면 올리면 안 돼. 오히려 내려야 되는데 미국이 올려서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또 경제 위기가 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진퇴양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 2번 올렸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라는 안도의 랠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번에 만약에 미국이 올렸다고 해서 0.25 올려버리면 우리 또 쇼크 오죠. 야, 끝이 아니래. 금리 또 올라. 그러면 시장은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딱 끼었어. 미국이 내려주면 땡큐죠. 우리도 따라서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미국이 빨리 멈춰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뭐 멈출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우리 짐작이고요. 몰라요. 그래서 이 금리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폭등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절대 전고점을 뚫을 정도로 폭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에 큰 폭의 반등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금리 인하가 될 때. 0.25라도 인하가 딱 되면, 자,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금리는 3단계로 봐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종료선언을 안 했거든요. 분위기는 끝나는 분위기인데 경기 안 끝났어. 아직도 버티고 있어. 막 권투 경기 따지면 막 그러기 상태야. 이제 경기 종료 좀 쳐야 되는데 안 치네?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경기 끝났어요. 금리 인상의 경기가 끝나면 또 인하까지 얼마나 고금리가 지속이 될 것인가. 지금이 고금리잖아요. 그렇죠? 멈췄을 때가 가장 고금리잖아요. 3.55에서 멈출지 한 번 더 올려서 3.75로 멈출지는 몰라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멈춘 다음에 바로 내릴까요? 한 6개월 지켜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6개월 동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물가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미국 상황이라든지 막 예의주시 할 거란 말이에요. 6개월 동안 6개월 사회에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내릴 수는 있겠죠. 자, 내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내릴 것이냐가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일단 내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가 내렸다면 끝났다. 이제 내리는구나 라는 안도 랠리가 형성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이 될 거고요. 투자 수요들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때는 반등폭이 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대세 상승이냐? 그러면 저는 대세 상승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자, 대세 상승이 되려면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2015년에서 2021년 7년 올랐죠? 이제 한 1년, 6개월, 1년 정도 조정이 됐는데 금리가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7년 오르고 1년 조정이 되고 다시 또 대세 상승이 된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열심히 달렸으면 좀 쉬어야 되고요. 마라톤 했으면 좀 며칠 쉬어야죠. 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요. 다음 산으로 가려면 내려왔다가 가야지 점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조금만 더 길게 보자. 제가 앞서서 이제 숲을 바라고 했는데 숲 전체를 보면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당연히 조정기가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전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7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7년 오르고 1년 조정이 됐다면 7년 전 가격이라면 2014년, 2015년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연봉 생각해 보자고요. 1억 연봉, 10년 전에 1억 연봉과 지금 1억 연봉이 같으냐? 다르죠. 10년 전에 1억 연봉이면 세금 다 떼면 한 600, 700 정도 받거든요. 10년 전에 600, 700이면 많았죠. 지금은 많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자, 우리가 단적인 예로 10억 원 정도를 돈이 생겼어요. 뭐 주식 투자를 잘하든 뭐 코인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자, 10억 원을 금고에 넣어둡니다. 나 은행에 넣기 싫어. 금고에 넣어둬요. 금고에 넣어두면 명목 가치는 10년이 지나요. 까먹었어. 내가 금고에 넣은 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그러면 빼면은 10년 후에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금고에 10억을 넣어뒀지. 빼면은 얼마가 되냐면 명목 가치는 10억이잖아요. 숫자는 10억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만 원 정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10년이 지나면 10억이 10억으로 가면 사실은 손해예요. 그래서 10억 전세에 살면 10년 그대로 전세 살아버리게 되면 전세금은 10억인데 물론 안 올린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실질 가치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7억 4천으로. 그러면 아파트라면 내가 아파트를 샀으면 10억 아파트가 13억, 14억까지 가는 건 저는 화폐 가치가 반영이 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 거지 이게 올랐는 게 아니야. 그럼 20억까지 올랐잖아요. 10억이 오른 게 아니라 한 6억 정도 올랐는 거죠. 6억 오르고 4억은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2015년, 14년 수준으로 간다는 건 화폐 가치 하락을 감안해 보면 진짜 이거는 폭락도 그런 폭락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사야죠. 왜? 완전 초저평가니까 그때 사면 무조건 오르죠.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럴 리는 없다. 하지만 오버슈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거가 된다. 2020년, 2021년에 사실은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 있고요. 하락할 때도 언더슈팅이 되거든요. 언더슈팅이 되면 2018년, 2019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단박에 금방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아요. 집주인들은요, 마음이 달라요. 매수자들은 이제 무주택자들, 집을 사려고 기다리는 분들은 야, 많이 올랐는데 더 떨어져야 돼. 3억짜리가 10억까지 올랐다가 뭐 7억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서 8억 된 게 그게 뭐가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집주인들은 10억 집이 7억 떨어졌다가 8억 올랐다고 생각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3억대 사진 않았거든요. 3억에 사신 분들도 있고요. 5억에 사신 분들도 있고요. 8억에 사신 분들도 있고요. 10억에 사신 분들도 있어요. 10억에 사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에요. 7억이 떨어진 것도 손실이고요. 8억까지 반등한 것도 손실이에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급매물로 막 집어 던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헐값에. 아, 일시적인 조정이야. 상승할 거야. 주로 이제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저도 이제 막 투자 많이 할 때는 저도 그때 그랬어요. 아, 이거 아니야. 일시적인 조정이야. 이러다 다시 또 오를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씨,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5년, 7년 올랐는데, 뭐 1년 잠깐 조정되는 게 뭐가 겁나? 라고 하는데, 자, 이게 1년 지나고요. 대출 이자는 계속 나오죠. 1년 지나죠. 좀 올랐다 내려가. 우리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희망 고문이거든요. 살짝 올라요. 아마 2월, 1월 반등을 하고요. 2월, 3월 중순까지는 희망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야, 이제 올라가는구나. 휴, 이제 진짜 위기 끝났다. 라고 하다가
최근 4월 통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4월 통계를 보면 이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4월, 5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상승 이게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였어? 데드캣 바운스가 죽을 때 펄떡 뛰는 거니까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가? 또 떨어지나? 막 불안감이 있거든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좀 개입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뭐 또 살짝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다시 오르겠지? 그러다 또 이게 또 꺾이거든요. 금매물 거래가 되고 올라가면 매수자들이 또 안 달라붙으면 또 다시 꺾여요.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피로감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누적이 되면서 야, 나 못 버틸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물린 사람들은. 저도 다 경험을 해봤죠. 3년 차 접어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나 그냥 모르겠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냥 던지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때 이제 그 투매라고 하는데 패닉 셀 현상이 그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강력한 남은 규제들을 막 풀어요. 그래서 그때를 지나가야만 끝나요. 그러니까 끝나긴 끝나요. 이게 영원히 집값 떨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20년 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20년 후에 나타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절대 1년 안에 답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불안하고요. 너무 걱정되고요. 너무 머리가 혼란스러워. 근데 1년이 아니고 3년에서 5년 정도 바라본다면 7년 올랐는데 3년 또는 길게는 5년 조정되는 걸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올랐다가 조정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길게 본다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 조급증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